선덕 여왕이 그 고대 여왕 중에 첫 여왕인가요? 그렇죠. 또 있어요? 선덕여왕 잘했어요. 선덕 여왕 잘했어요. 정치 네, 잘했나요? 정치 잘했죠. 무축천사람 잘했나요? 네. 누구요? 무저티에. 우서태. 우저티어는 좀 악랄한 데가 있는 거고 독한 데가 있는 거고, 근데 선덕여왕은 선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우저티에는 좀 이렇게 좀 지독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선덕여왕은 전체가 이렇게 지혜롭게 한 인덕, 일종의 그 인으로 그래서 선덕 여왕이 하나요? 이름이 예, 그렇죠. 선덕. 자, 그러면 신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박혁거세가 있는데 여기는 왕의 이름이 거서관이에요. 거서관. 처음에가. 그래서 이 신라에는 왕의 칭호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이 처음에 뭐냐면 거서관, 그 다음에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그 다음이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왕에 대한 예, 왕 칭호. 칭호가. 예, 예. 차인가요? 차차웅, 차차. 차차웅이라고 이사금, 마립간 왕인데요. 자, 이제 보세요. 거서관은 그냥 왕인데 차차웅은 뭐냐면은 종교. 아까 무당처럼, 그러니까 단군 이렇게 하듯이 이건 종교에 있어서의 수장이라고 추측을 해요. 역사학자들이. 이사금은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이냐면 이렇게 떡을 찍어봐요. 이빨을. 야, 놀러 와서 귀족도 물어봐. 탁 물어요. 다 이빨을 떡에다 물으면 떡에 찍히잖아요. 그 이빨 몇 개인지 나오잖아요. 이빨을 제일 많은 사람이 왕하기. 이사. 예, 그래서 이사금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 이렇게 이빨 많은 사람이 제일 지혜로울 거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마립가는 이제 통치에 있어서 이제 중앙 통제력이 강한 그런 걸 이제 마립간이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식의 호칭인 왕을 받아들여요. 지증왕이라고 하는 사람 때서부터 지증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왕자를 붙여요. 그 전에는 다르게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순서로 변해왔습니다. 예, 저 한국 학생들 시험 볼 때 이거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이 순서대로 됐느냐 이제 알아보고. 아까 말한 혁거세는 저쪽에서 넘어왔다 그랬죠. 고조선, 조선의 유민으로 경상도 지역으로 와서 나라를 세웠다 그랬죠. 신화에는 아래서 태어난 사람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육부 6개의 그 촌락이 연합하여 이 사람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래서 6개의 그 촌이 맺어져서 만든 그 나라가 이제 그걸 아마 사로복인가? 저녁이 되니까 이제 멍해지는 약간. 자, 박혁거세에서는 이게 이제 거서관에는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존귀한 자, 거서관이라는 말이. 그리고 혁거세의 아내 이름은 알영 부인이에요. 아령 부인인데 이 아령 부인은 바로 용의 딸이에요. 용의 딸이고, 혁거세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서 알로다 펴는 거고, 아령 부인은 용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를 맞이를 하죠. 아령 부인한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남패왕이에요. 남패인데 왕자를 안 붙이고 여기 차차웅이라고 해요. 차차, 아까 얘기했죠. 좀 종교적인 성향이 있는 박혁거세의 큰아들. 이거는 박시성이에요 지금. 자, 신라는 또 뭐냐면 왕의 그 성이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세 왕이 있어요. 박씨, 석씨, 김씨에서 왕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김씨 세습으로 바뀌어요. 박석김에서 이제 김씨로 바뀌었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와서 다시 박씨가 왕이 돼요. 신라가 망할 때쯤 돼서 다시 박씨가 좀 나오다가 마지막 왕은 다시 김씨로 바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의 차차홍이 있고요. 뭐 그 중요한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유리 이사금이에요. 유리 왕이죠. 원래는 유리 이사금. 자 여기 뭐죠? 지금 이게 연장자. 이빨수 많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탈해예요. 탈해 이사금인데 자 여기는 뭐냐면 지금 박씨가 하다가 여기까지 박씨가 하다가 탈해는 성씨가 뭐냐면 석씨예요. 석탈해예요. 이 사람은 이 유리 이사금의 사위였어요. 사위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석씨가. 자, 이 석탈에도 그 설화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이제 그 왕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제 바다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신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이사금의 이제 사위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 탈해의 세력이 커져요. 근데 그게 왜 커졌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포항 쪽에 지금 한국의 그 포항은 동남부인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철소가 있죠. 지금 포스코라고 하는 제철소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쪽에서 철이 나온 거예요. 철. 그래서 이 탈에는 철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철을 다룬다는 거는 최고 그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권력에 의해서 유리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봐야 왜냐면 이 사위인 얘의 그 권력 힘에 의해서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사위에게 물려줘서 그 오히려 왕권을 그냥 안정시키고 자기 자식들이 죽지 않는 형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서 김알지가 나오는데 이 김알지에서 이 김알지가 뭐냐면 이게 나중에 그 김씨가 왕이 되는 자의 후손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 석씨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알지가 등장하면서 나중에 김씨 쪽에서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파사 이사금이에요. 파사 왕이라는 말이죠. 아직은 이제 이 연장자로 이제 되는. 자, 이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다 화백회의라는 게 있어요. 화백회의. 화백이라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귀족들이 국가의 중대한 일을 왕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왕이 무슨 후손이 없거나 그러면은 화백회의에서 결정해서 다음 왕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의결기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신라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여기서 해요. 화백회의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뭐냐면은 저 화랑도 청소년 하는 것. 이 신라가 무섭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치에서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화백회의는 뭐냐면 만장일치제도예요.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그 정책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끼리 모여서 100% 다 찬성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리고 만약 누가 반대하면 찾아가서 협상을 하죠. 그래서 회의를 할 때는 맨 마지막에 어쨌거나 100% 다 찬성을 하게 해요. 이게 신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한국은 신라 경상도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해요. 배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남자들의 이 좀 이렇게 배포 크게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보면 이제 경상도 사람들의 그게 많이 있고 예술 쪽은 아까 전라도 사람들이라 했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이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래슈 저래슈 이라고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은근히 이제 그렇게 가면서 이렇게 착하고 또 좀 고집스러운 데도 있고 그 지방의 특성들이 있어요. 마치 중국 북방은 막 이렇게 좀 거칠고 남방은 이러는데 그 속마음의 중심 북방 사람들이 뭐 더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지마 이사금이에요. 지마 이사금이라고 이제 나오고요. 일곱 번째는 일성 이사금이 됩니다. 뭐 큰 것들 우리가 저녁이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갑니다.
다음 8번째는 아달랴 이사금이에요. 아달랴 이사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아달랴 이사금에서 여기 이제 중요하죠. 여기는 뭐냐면 연오랑 세오녀 설화가 있어요. 이야기. 설화라는 건 이야기죠. 연오랑 세오녀. 이게 뭐냐면 이 연오랑과 세오녀가 이 아달랴 이사금 시대 때 신라를 떠났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요. 연호랑이가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세오녀가 따라가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호랑과 세오녀가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이제 마실경 하러 갔는데 움직이는 바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타고 바다에 흘러서 물에 떠 있는 섬 같은데 그 움직인다 이거예요. 바위인데 그걸 타고 물결 따라갔더니 일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바위를 타고 온, 가라앉지도 않고 타고 온 이건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해서 일본에서 그 나라의 왕을 삼았다는 거예요. 연호랑이를. 그리고 세오녀가 나중에 또다시 와서 이제 그걸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호랑과 세오녀가 가니까 신라의 해와 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자인가요? 세원이가? 예, 여자잖아요, 여자. 세오녀랑 이거는 이제 남자고. 그래서 연호랑과 세오녀가 갔더니 해와 달이 없어졌어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알아봤더니 연호랑과 세오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해와 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이제 그 가가지고는 이제 일본을 가가지고 이제 만난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더니 거기서 아마 무슨 옷인가 그 비단인가를 세오녀가 짠 비단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다시 해와 달이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그 세오녀가 짠 비단을 받아 갖고 와갖고 신라에 와서 과연 이제 그 제사를 드렸더니 해와 달이 다시 떴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이제 이 얘기 드렸잖아요. 아까 이제 도미 부인 얘기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보세요. 이 오자는 까마귀 오자인데 아까 고구려에 뭐냐면 삼조고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조고. 아까 얘기를 안 하고 했는데 삼조오라는 건 뭐냐면 까마귀가 두 발이 아니라 세 개의 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보이셔야 돼요. 네, 보여요. 까마귀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막 이렇게 해서. 근데 발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여기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삼조고라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라면 이렇게 아주 뭐 검게 이렇게 하고 삼조고. 이게 뭘 상징하냐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구려는 아까 고구려 주몽이 누구 애들이에요? 해모수, 해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고구려의 상징이에요. 삼조고가 이 발 세 개에 달린 까마귀가 바로 뭐냐면은 태양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거를 항상 들고 어떻게 보면 전쟁도 하고 이게 국가의 상징이죠. 중국은 뭐예요? 우시공치죠. 오성기잖아요. 우시공치처럼 얘네는 뭐냐면은 이 삼조고가 국가의 상징이에요. 고구려 그럼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삼조고 오 까마귀가 태양을 상징. 그럼 여기 오가 뭐예요? 연호랑 세오녀 오. 이게 발광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인 연호랑은 이게 해가 되는 거고 세오녀 오 이거는 달이 되는 거예요. 발광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호랑과 세오녀가 떠났더니 해와 달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이 이 연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말로 하면은 아까 여기 좀 타대가 뭘 했어요? 제철했다 그러죠. 제철. 철을 다루는 기술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호랑과 세오녀가.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련은 리엔한다는 거예요. 시는 이것을 가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철을 갖고 가늘게 느리는 기술이 시운유고요. 여기서는 리엔우랑이죠. 그래서 연호랑은 재련. 그러니까 그 철을 갖다가 재련하는 그 강철을 만드는 거. 응? 찬물,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면서 재련 기술로서 강철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하고 세오녀의 이 새는 이 가늘게까지 뽑아내서 아주 그 정밀 그런 산업을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떠났다는 건 신라의 최첨단 산업이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말하면 뭐야? 한국에서 뭐가 떠났다는 거예요? 삼성하고 현대차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삼성하고 현대차가 중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지금 한국은 먹고 살 게 없어요. 그거 삼성전자하고 이거 현대차 없으면은 그들이 대다수를 다 벌어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신라가. 이 두 사람이 떠나버린 것은. 그러니까 타격이 심하니까 가서 야 제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거 뭐냐면 아달랴 이삭과 이 첨단 기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왕 정권과 최첨단 기술. 하면 지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막 붙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기겠지만 그냥 이거 해야 그러고 이제 다 떠나버렸어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떠나버리면 국가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다투정해요. 야 니네 민족인데 이럴 수 있느냐. 그게 세우녀가 비단을 줬다 그랬죠. 이거 갖다 제사 드리면 될 거다. 그럼 뭐냐면 자기들 최첨단 기술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다시 줬다는 거죠. 정보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 같은 걸 이렇게 하라. 갖고 와서 다시 제사했다는 말은 그거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저는 이제 이런 걸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편집해 놓은 거거든요. 해석한 게 예. 해석해요. 인터넷에서 해서 이렇게 이걸 그분들이 어떤 분이 한 것에다 이제 제가 이걸 정밀하게 맞춰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사회적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의 사회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도미 부인도 그렇고요. 근데 조금 이따 제가 드리는 건 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야해요. 굉장히 야해요. 너무 그 야해서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미리 말할게요.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차장이 어딜 제가 이제 갔더니 하얼빈에도 이제 그 주차장에 아는 사람이라 이제 그 한번 젊은 애들 좀 만나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갔던 건데 이 친구가 이제 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뭐라 그러면 어이구 우리나라 야사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면서요? 조선의 야사를. 내가 무슨 야사를 알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더니 아유 주차장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내가 아니 역사를 좀 알긴 아는데 그냥 야사는 아니다. 그랬더니 제가 와서 이제 다시 봤어요. 내가 뭔 야사를 이 친구가 이걸 다 읽었거든. 주차장이 제가 이제 책을 줬어요 옛날에 그 후배들 다 줘갖고 지금 책이 없어 들을 수가 없어 다 나누고 근데 후배들 그냥 주고 다른 선교사들은 이거 이제 강의 이렇게 듣고 그 이제 한번 문화원 할 때는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한 100권을 만들었었는데 그 자기들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제 사실 이렇게 또 만들 의장으로 그때 했었던 건데 지금 다 없어서 없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자기 이제 조선족 이거 하고 그쪽을 하니까 이게 필요했던 건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중국 역사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메일로 그냥 넘겨줬죠. 보고 있을 텐데 자. 아무튼 이런 해석들 이게 이제 보니까 이걸 저를 야사를 많이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재밌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가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왕이 벌휴 이사금이에요. 벌휴 이사금이라고 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10번째는 나해 이사금이라고 해요. 나해 이사금이 있고요. 11번째는 좁은 이사금이에요. 뭐 중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다 좀 가볍게 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지금은. 그 다음에 첨해 이사금. 첨해 이사금이라서 12번째 왕이 첨해 이사금이에요. 그리고 13번째가 미추 이사금인데 13번째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미추 이사금에서 누구냐면 김씨 정권이 나온 거예요. 이제 박씨, 석씨, 그리고 여기 이제 박씨, 석씨가 계속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박씨, 석씨 계속 가다가 13번째 왕서부터는 김씨가 왕권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제 14번째가 유래 이사금이에요. 유래 이사금이라고 하고요. 15번째는 기림, 16번째는 흘회 이사금이에요. 흘회. 17번째. 드디어 17번째가 뭐냐면 뇌물 마리간이에요. 드디어 이제 마리간이라고 하는 마리간은 뭐냐면 중앙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귀족들하고 정권을 나눴어야만 되는데 뇌물마리간에 와서는 뭐냐면 드디어 왕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귀족들을 좀 누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물마리간인데 이 뇌물마리간은 그러나 매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강렬하게 그걸 했지만 이 시대가 누구 시대냐면 광개토태왕 시대예요. 고구려에 안 눌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침 이때 또 외놈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는 이거를 이제 방어를 위해서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고구려가 5만 명을 보내갖고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외적을 다 물리쳐주고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신라는 그랬더니 이제 이런 면에서 18대 왕은 이제 실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성. 그런 고구려와 외정화 이런 거 하니까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실성할 수밖에 없네요. 실성 마리간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눌지 마리간이에요. 눌지 마리간인데 자 여기에 그 중요한 신하 한 명이 나옵니다. 박재상이에요. 이 박재상이라는 신하가 눌지 마리간의 신하가 이때 이제 외적 아까 이제 쳐들어왔었다 그랬잖아요.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외적의 침입이 상당히 심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눌지 마리간의 아들이 일종의 인질처럼 외국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재상이 가가지고 그 눌지 마리간이 자기 이제 자식에 대해서 그게 염려를 하니까 그때 아마 고구려도 하나가 있고 외국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고구려를 먼저 빼왔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을 가서 이제 또 나머지 그 아들을 또 빼오는 거죠. 왕의 아들을, 왕자를. 그래서 박재상이 하여튼 그 기지를 발휘해갖고 잘 빼서 탈출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박재상이는 외국 왕에게 잡혔어요. 근데 이제 외국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박재상이가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제안을 해요. 박재상에게 야, 너 그만한 용기와 그만한 그 담력을 가지고 또 너희 왕 신라에 그만큼 충성했으면 죽지 않느냐? 나머지 삶은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네 용기와 네 담력이 좋다. 그러니까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그럼 내가 너를 잘 대우해주겠다. 나의 신하가 되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박재상이 어떻게 했냐면 불사이군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목숨을 저기한다 할지라도 두 임금을 내가 섬길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신라의 왕을 섬기는데 지금에 와서 당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아무리 회들 하니까 이제 너무 아깝게 그래서 이제 죽여요. 박재상이를. 인물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참 아깝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그 아내는 이제 일본에 간 왕자님은 돌아왔지만 자기 남편은 못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늘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몸이 돌이 됐대요. 너무 기다리다 지쳐서. 그래서 그걸 망부석이라고 그래요. 망부석. 남편을 바라고 기다리다가 돌이 되어버린 이제 그것을 망부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참 이게 한 남자는 충성이고 한 남자는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하다가 그 그리움에 돌이 되어버린 성경에서는 우리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있지만 이와 같이 그 남편을 사랑하고 까지 그 기다리다가 이렇게 돌이 된 이런 이야기는 그만 망부석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이게 뭘 말하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전하는 거는 이제 신라 여인들이요, 당신들이 이제 남편이 그렇게 무슨 문제 있을 것까지 당신들 그것을 지키며 차라리 돌이 될지언정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설교 때 조선족 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거 얘기해주면 그게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그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조선족 목사님들이 해주고 싶은 거 이게 그럼 이걸 설교 때 다 이용하면 되잖아요. 바로 이용할 수 있죠. 그렇죠. 야, 이 신라 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랬대. 우리 외국 왕이 이랬는데 이건 그 끝까지 내가 불사이군하고 남편은 그러고 아내는 망부석이 됐댄다. 그 한국 애들이 쓰는 그 망부석이라는 뜻이 그거래. 그럼 그러냐 하고 한번 들으면 우리 그게 그냥 남잖아요. 그러다 한국 텔레비 같아서 뭐 망부석 이런 말을 나 저 단어 알아. 저 무슨 뜻인지 알아.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교예와 성경 공부예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이용할 게 엄청 많아요. 중국 여사 제가 한 것도 그게 설교에 성경 공부에 인용할 수 있는 걸로 탁 뽑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중국에서 중국 그 목사들이나 이 중국 지도자들이 할 때 그거 다 이용하라고 이제 딱 그 필요한 것들만 뽑아놓은 거라고. 이것도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자, 또 이제 좀 치우고. 육사가 참 재미있는데. 제 여자분들이 역사를 재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제가 굉장히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여기 한국에 그렇고 애들이 여학생애들은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역사를. 저걸 도대체 막. 아니 학교 다닐 때 전 문과거든요. 아. 역사를 좀 좋아했어요. 아. 성적도 굉장히 어이. 선정하려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20번에는 이제 이제 이런 눌지 말이야. 눌지 그러면 좀 뭐 눌려 있잖아요, 그 느낌. 그때까지 그 눌려 아들 때문에 눌린 거고. 그래서 이제 박재상이 그걸 다 했으니까 이제 20번째는 자비 말이깐. 자비롭다. 이제 뭐 그런 이제 뜻으로 잘 외울 수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그 21번째가 소지 말이깐이에요. 소지 말이깐이라고 해요. 여기는 여기다 벽화라는 여자가 있어요. 소지 말이간에는 벽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그 벽화라는 그 파로라는 사람에게 나리군이라는 곳에 이제 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딸이 벽화라는 딸이 있었대요. 16살인데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대요. 그래서 이 왕이 소지 마리칸이 아이를 보고는 여기 이렇게 나오네. 파로가 자수를 넣은 비단을 벽화에게 입혀서 술에 태우고 명주로 덮어서 소지 마리칸에 바쳤어요. 그때는 이거 이제 음식인 줄 알고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여자가 나오는 거지. 감사하다고 이 뭐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불쾌하게 여겼는데 돌려보내놓고 나니까 얘가 이쁜 거예요. 소지 마리칸이. 이뻐가지고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몰래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정을 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이제 몰래 몇 번 가는 거예요. 몰래 가는 거죠, 거기를. 그러다 보니까는 좀 소문이 났어요. 왕이 이제 그 소녀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밤마다 몰래 이제 간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하루 이제 나갔는데 한 이제 늙은 그 할멈의 집에 노파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거기 가는 길에. 그래서 머무는데 이 노파가 아는지 모르는지 아니 이게 왕인지 아닌지를 알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노파가 소지 마리칸에 이제 왕이 모르는 척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왕이 이제 그 사람 세상에 우리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소지 마리칸이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성인으로 그러니까 행지를 잘 하신 거죠 왕이. 그런 분으로 알지만 저만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자기 얘기를 깜짝 아니 왜요? 우리나라 왕 좋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말하기를 제가 듣기로는 임금께서 나리에 사는 그 여자와 상관하려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밤에 몰래 다닌다고 합니다. 깜짝 놀래 자기 얘기 좀 눈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이제 스스로가 신중하지 않으니 이 말은 이게 그러고 나갔다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자기 그거 나가도 암살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 당할지 모르는데 왕궁에 계셔야 될 분이 진중하게 자기 우리 조선 말하면 옥체를 보존하면서 국가의 정사를 돌봐야 될 분이 밤마다 지금 평민의 옷을 입고 나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가서 자고 오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높아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이게 왕인 줄 알고 이제 대놓고 까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왕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아예 후궁으로 데려다가 이제 했다는 거죠. 이제 평민과 부끄럽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그 정치를 제대로 하겠느냐 높아 깐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구나.
정식으로 내가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데려다가 후궁으로 삼아야 되는데 응?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일이 전하는 분이 이제 이 바로 이제 그 소지 마리까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이분이 이제 20 이제 야한 얘기가 나옵니다. 절대로 저를 야한 그런 인간으로 보지 말아주시고 지증왕께서 이제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학생들이 이 재결하는 애들이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야사인가 보다. 주차장 얘기가 어느 책을 한번 봤는데 이분의 이제 그 남자의 그 성기가 1m라는 거예요. 1m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설화가 있는데 왕이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맞는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하를 이제 푸는 거예요. 신하를 다 풀어갖고는 좀 맞는 여자를 구해라. 왕비가 될 여자가 없다. 근데 신하가 어디를 갔더니 아무 찾을 수 없는 거야. 이만하냐. 근데 한 이제 그 신하가 보니까는 똥이 이만한 거 있대. 똥이 이만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뭐냐? 짐승똥도 이만한 게 있었었는데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저 윗동네 사는 여자가 싼 똥이라고. 여자가 싼 똥이야? 신하가 삐 따가지고는 그 여자를 모셔다가 왕비로 삼은 거예요. 맞는 여자 없으니까 왕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만큼 이게 이제 기력, 우리 한국 스태미너 이게 이제 센 남자라는 거죠. 더한 이제 야사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지증왕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지증왕 얘기인데 하루는 이제 그 저쪽에서 홍수가 나갖고 이제 막 강물이 부른 거예요. 냇물이. 그러니까 산속에서 계곡물이 부르면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농민들이 이제 못 건너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왕께서 손수 거기 있는 걸 꺼내셔서 이렇게 탁 올려놓으셨대요. 서로입니다. 다 올려놓으니까 다리가 돼가지고 무사히 그 왕의 그것을 밟고 다 무사히 그 절벽에 있는 걸 다 건너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책이 나 있냐? 그걸 인쇄해서 한국에서 이제 나와요. 그 책이 나오는데 그게 뭘 말하냐면 지증왕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이제 그게 진짜 야사지.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주차장에서 보고 이제 야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왕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화량도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국가 이때까지는 다 지금 이게 비실비실된 왕이에요. 이게 비실비실됐어요. 신라가 지증왕 때 와서 드디어 왕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 다 마리까지 있죠. 여기서부터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이고 지증왕이 국가 체계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량도를 시작을 해서 청소년 애들을 갖다가 무장시키기 시작합니다. 화량도라는 곳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증왕 밑에 23대 왕이 그냥 버풍왕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뭐를 했냐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신라에. 지난번 고려 때 얘기했죠. 불교가 무슨 역할을 해요? 왕권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자, 버풍왕이 받아들이는데 이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 죽어요.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이차돈이 하도 귀족들이 이 민간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걸 안 하니까 이 버풍왕 이제 이차돈이 죽으면서 이 말을 해요. 귀족들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말하기를 내 목을 치면 내 목에서 하얀 피가 나올 겁니다. 빨간 피가 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꽃들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꽃잎이 떨어진다. 그 진짜로 탁 이제 죽였더니 하얀 피가 나오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신라 귀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족들은 그 무당 종교, 좀 민속 종교 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후퇴하는 거고 버풍왕을 중심으로 왕권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 강화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불교를 공인하고 근데 이 버풍왕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골품제도라는 거예요. 이 골품제도는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뼈다귀에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뼈다귀에 품격이 있다. 골품제도라는 건. 그래서 여기 뭐가 있냐면 성골, 그 다음에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렇게 나가요.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1두품까지 이렇게 나와요. 두품이라는 게 나와요. 두품. 뭘 말하냐면 성골은 왕족과 왕족이 결혼을 해서 낳는 아이를 성골이라고 해요. 얘만 왕이 돼요. 신라에서는. 진골은
왕족과 귀족이 결혼해서 낳는 아이는 진골이에요. 그 다음에 육두품서부터는 이거는 이제 뭐 귀족 중에서 이제 지방 귀족들에서 차례대로 1두품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골품제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골은 어디까지 될 수, 이건 왕서부터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골은 이제 왕은 못 되고 그 밑에 이제 국무총리 정도까지 자기가 올리고, 육두품은 뭐 어디 장관까지 이런 식으로 벼슬의 단계가 뼈다귀 출신 성분에 의해서 제한된다는 그거를 골품제도라고 해요. 이것은 처음에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나중에는 뭐냐면 신라 말기가 되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신라가. 자, 그것이 이제 이 버풍왕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대 왕. 이 지중왕서부터 이제 신라가 완전히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진흥왕이에요. 자,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진흥왕? 진흥시켰겠죠. 그래서 아까 백제의 성왕하고 연합하여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뺏었는데 그거를 백제에 주기로 한 것을 안 주고 자기가 다 찾아망해요. 일종의 백제의 배신을 때리는 왕이 진흥왕이죠. 그래서 진흥왕 때 이 화랑도가 완전 정비돼요. 화랑도가 완전히 발전하는 형태로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 진흥왕 때다. 그래서 진흥왕은 영토를, 아까 우리가 이제 고구려 때는 광개토왕, 장수왕 이럴 때가 이제 큰 거 있었고, 백제는 근초고왕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라는 누구냐? 바로 이 진흥왕. 진흥왕 때 최고 큰 영토를 저 함경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경상도에서 강원도, 함경도 지역까지 정복하는 이런 그 이제 위대한 왕이 되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진흥왕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음악을 듣다. 음악을 정리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의 나라, 가야라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아직 안 했는데 그 가야가 이때 이제 멸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야의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냐면은 우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우룩을 신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룩이 가져온 악기가 뭐냐면 가야금이에요. 이 우룩이 치는 12줄로 된 가야금을 신라에 완전히 보고시켜요. 그래서 신라의 악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야의 악기를. 그래서 이 우룩의 가야금으로다가 신라의 국민들이, 신라 백성들이 이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거예요. 음악은 그 힘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 왜 음악을 써요?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도 되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한마음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악은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거 보셨어요? 그 서양 영화 중에 300이라는 영화. 저기 그 뭐냐면 스파르타 영화인데 잘 영화 보실 시간 없으시죠? 스파르타라는 게 있는데 저 그리스에 아테네를 아시잖아요. 아테네. 이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경쟁국이에요. 그리스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건 야디엔이죠. 중벌 야디엔인가요? 야디엔이고 이 스파르타하고 야디엔이 싸워. 이거 민주주의 국가고 이거는 군인 국가예요. 스파르타는. 그래서 얘네는 어려서부터 그 살인 기술을 가르쳐요. 하도 나라에 노예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다스려야 될 그 노예들이 한 10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서 지금 뭐냐면은 10명을 통솔해야 되잖아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다 죽어요. 스파르타인들은. 그러니까는 이걸 노예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명, 스파르타인 한 명이 적어도 한 30명, 50명을 상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의 그런 군인으로 키워놔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태어나고 애가 약골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갖다가 절벽에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판단해요. 이건 저 골이 괜찮다. 튼튼하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명 개인이 나약한 거 태어나가고 스파르타를 약한 명이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철저했고,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도 운동을 해야 돼요. 여자도 철저히 몸이 이렇게 돼요. 그 사모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스파르타 가면 바로 죽었어요. 바로 죽어요. 저도 이 배 나온 이런 인간 이거 못 살아요. 바로 죽어요. 들어가서. 그 스파르타는 그렇게 이제 딱 그 전형적인 남자 여자 딱 만드는데 애들이 이제 그 나이를 먹잖아요. 이제 저 한 소년 한 10살 되면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제 청소년기를 거기서 보내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굶는 법, 안 먹고 이제 며칠 견디냐 뭐 이런 것도 하고 지금의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짐승 죽이는 거, 칼싸움, 창이 다 되고 졸업 시험이 뭐냐면 몰래 나가, 그러니까 거기 짐승 늑대 죽여서 늑대 죽이는 것도 있어요. 그거 다음에 맨 끝에가 뭐냐면은 이제 졸업 시험이 뭐냐면 나가서 사람 하나 죽여서 와야 돼요. 사람 모가지 하나 따와야 돼요. 그게 이제 노예죠, 노예. 노예 모가지를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졸업할 때 되면 노예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언제 자기들 자다 목 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때를 알잖아요, 그 졸업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못 자는 거예요, 노예들은. 공포했다는 거죠. 얘네들 갖고 이건 근데 소년, 청소년이라서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싸움의 기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빈만 보면 바로 찔러 들어오거든요, 칼로다가.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식의 두려움을 준 거예요,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일당 백야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당시 페르시아 성경에서 그 저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이 아하수에로가 쳐들어간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 역사 쳐들어갔을 때 스파르타의 그 저 레오니다스라는 왕이 300명의 병사만 데려가서 맞붙는 거예요. 3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3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스파르타에서 300명이 나가요.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에서 700명을 내서 1000명이 됐어요. 그러나 스파르타는 자기 딱 정예 용사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테르모필레 평원인가 하는 이 협곡에서 이렇게 좁은 길이에요, 여기 다 남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길 꼭 통과해야만 그리스로 침략해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여기를 오면 그냥 넓은 길은 다 함께 가지만 여기는 몇 명씩밖에 못 가잖아요. 이 앞에 여기서 딱 300명이 방어진을 친 거예요. 그리고 3일을 버텨냈어요. 300명하고 30만 명이 싸우는데 여기 3일을 못 뚫은 거예요, 이거를. 대단하죠? 응? 300명이 딱 방어진을 주고 30만 명하고 싸운 거예요. 그 3일을 버텼다고. 그리고는 이제 마침내 얘네들이 이제 이걸 뚫고 들어왔는데 다 죽었어요, 거기서. 300명이. 항복하라는데 끝까지 안 해요. 이게 스파르타라는 게 이게 스파르타. 멋있죠? 남자다움 이런 면에서는 대단한 나라가 스파르타예요.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공부할 때 이런 애들이 뭘 배우냐면 음악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맨날 죽이는 애들이 뭐 합창해 갑자기. 야 뭐야 음악 시간이냐고는 막 그러다가 하면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요. 군인 그런 그 살인 기술 배운 애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 음악을 가르치는지. 근데 이게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을 통하여 화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기술 똑같은 거예요. 너는 방패로 막아줘야 되고 하나는 창으로 찌르는 거예요. 하나 위에서 화살을 쏘고 이런 식으로 자기 맡은 일을 마치 노래에 화음을 하듯이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일시에 300명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3일을 버텨낸 거예요. 30만 명하고 싸우고. 그게 음악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스파르타 이런 걸 했는데 우루기 진흥왕은 왜 정복된 나라의 이 유명한 음악가를 데려다가 자기네 나라를 이 가야금, 12줄의 가야금으로 신라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건 부국강병으로 나가는 게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예요. 신라 백성들이. 그러니까 음악을 이용할 줄 아는 지도자. 대통령도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국가 주석도 음악을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통하여 국민을 조화롭게 하는 것. 그게 그래서 이제 유행가를 제가 아까 이제 유행가를 좀 한다고 그랬었는데 유행가가 많이 슬프잖아요. 유행가 노래들이 슬픈 노래가 유행을 하면 그 국가가 뭔가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한테. 근데 막 노래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무슨 노래면 막 그 좀 이렇게 좀 저질스럽게 제가 옛날에 웃기는 게 뭐냐면 이제 박진영이라는 그 이제 가수가 이제 한국에 노래 제목이 늘 박진영 별로 저기 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좀 이상했어요. 이 친구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나눴대. TNT에서. 집에 가서 사랑을 나누지 왜 TNT에서 사랑을 나누느냐고요? 그게 노래 가사야. 그래서 내가 매우 불쾌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해는 해. 그게 뭔 말이지. 근데 그 뭐냐면 그런 식의 가사가 만약 사회에 만년 되면 그게 뭐냐면 사회가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들어보면 그 나라 상태가 어떤지 알아요. 유행가를 들어보면. 유행가가 맨날 군가처럼 뭐 나라가 잘 되고 뭐냐면 이건 지도자한테 뭔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는 국민은 사랑 노래하고 그래야지. 왜 그걸 무슨 우리나라 잘 살게 되었다느니 뭐니 그딴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건 국민에게 지금 민주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독재자한테 눌리고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못해도 노래 혁명가 노래 그게 못하는 다 그게 파악되는 거예요. 노래 속에서. 역사를 배우면 그 시대를 알게 되면 지금 시대가 어떤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진흥왕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우르게 가야금을 통하여서 신라의 부흥을 꾀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재밌으시죠? 재미없으신 모양이네. 재미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한국의 소설가가 있어요. 김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 사람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대학을 못 갔어요. 생활이 어렵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의 유명한 신문사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에 신문 방송학과 나온 애들이 들어가는데 기자가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거기서 기자를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한테 하나도 안 뒤지고 잘리지도 않고 무시도 안 당하고.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한 편에 요만한 A4 용지 아까 그만한 글을 쓰기 위해서 30개의 자료를 찾아서 읽어요. 그 한 A4 용지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는 자료를 읽고 그 한 페이지 써서 내면 누구도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애들이 반박을 못 해요. 그리고 위에 부장도 이걸 못 해요. 왜냐면 정밀하게 다 자료 조사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하면 다 자료 대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글을 쓰는 건지.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퇴직을 했어요. 신문사를 이렇게 나왔어요. 무사히 잘 나오고 난 다음에 소설가가 됐어요. 소설가가 돼서 쓴 글이 뭐냐면 이 우르게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현의 노래라고 하라고 해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인터넷으로 현의 노래를 치면 김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소설의 이름이. 꼭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거를 쓸 때인지 나중에 이제 칼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칼의 노래. 이거 누구냐면 칼의 노래. 칼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 두 권이 유명하게 써져 있는데 아마 현의 노래일 거예요. 이걸 쓰다가요. 이빨이 8개가 빠졌대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갖고 이 잇몸이 다 들떠버려가지고 글 쓰느라고 신경 써서 이빨 8개가 빠졌대요. 근데 그걸 보다 탐복했어요. 와, 왜 그러냐면 아니 사람들의 재미를 위한 소설을 쓰는 사람도 이빨 8개가 빠지면서 글을 쓰는데 생명의 말씀을 다룬다는 목사라는 것이 어쩜 저렇게 뭐 1시간 됐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는 뚝딱 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고 앉아있을까? 제가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신문사에서 하나도 뒤지지를 않고, 응? 이거를 거기다 또 이빨 8개씩 빠져가면서 글을 써. 그러니까 한번 나와서 얘기했는데 이런 말을 내가 다시는 이런 미련한 짓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글을 썼다는 거거든. 근데 이 말을 한마디를 더 해요.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저는 앞으로 5권의 소설을 더 쓰고 죽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인생이 선명한 사람 처음 봤어요. 죽기 싫어한다든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식의 대답이 하나 되는데 제 인생은요 아나운서 내기를 제 인생은요 앞으로 소설 5권 더 쓰고 죽습니다. 더 살 제가 의미가 없습니다. 소설 5권 더 쓰고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하다. 저 사람. 다 정확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 예술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것만 지금 저런 모습마다 아주 멋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릉 얘기가 나올 때는 제가 이 스파르타 얘기하고 음악방 얘기인 스파르타하고 이 김현 소설가의 이야기를 저 소설 잘 썼나요? 잘 썼죠. 예, 성공하는 거예요. 현의 노래도 성공하고 이 칼의 노래 이순신 이거로다가 여러분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KBS에서 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나와요. 있을 겁니다. 아마 저 인터넷에서. 예? 명랑말로. 그건 영화고 한 편의 영화고 이건 드라마예요. 한 10년 전쯤에 나온 드라마인데 불멸의 이순신이에요. 찾으면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아마 나올 건데 그 불멸의 이순신의 드라마 대사가 이 사람의 이것을 보고 쓴 거예요. 이 사람의.
이렇게 하고 그래서 화랑도에는 이제 이 화랑도에는 이거 이제 이 정신을 또 좀 아셔야 돼요. 화랑도의 화는 사실은 여자를 말해요. 원화라고 해서 처음에 지증왕 때서부터 진흥왕 때까지는 여자, 이쁜 여자 한 명이 원화를 해요. 랑은 뭐냐면 그 여자를 따르는 신라 애들이 참 재밌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구성하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이쁜 여자 하나가 탁 이러면은 다 따라가지. 남자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셨죠? 이쁜 여자 하나 이렇게 왕도 밤에 몰래 가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쁜 애 하나를 앞에다 놓고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랑도들이. 그런 식의 이제 그 집단이 만들어졌었어요. 근데 이 원화가 여자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여자 이게 뭐 사랑 뭐 이런 게 막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율이 무너져요. 그래서 안 되게 해서 원화의 여자를 빼버리고 그 여자의 마지막에 바로 선덕여왕에 나오는 미실이에요. 미실이가 원화 출신이에요. 진흥왕 그때 너는 딱 그 공주나 이 여자들이 책임지고 있더라고. 예. 그때까지 이제 원화 이런 게 거기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폐단이 나오니까 미실이 다음 해가 아마 이제 이걸 없애버리고 이 화랑을 남자 귀족의 청소년 애들로 이제 바꾼 거예요. 남자들만의 집단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랑도의 정신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인데 이 원광법사라는 사람이 세소고개라는 걸 만들어요. 5가지 그 세상 속에서 지켜야 될 계율. 이게 불교 신자들은 아니지만 얘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사군이충. 이거 희한하게 제가 외워요 이거를. 사군이충. 그러니까는 그 군을 섬길 때 있어서는 충성으로 살아. 이종정이죠. 이종. 시준 이종이고 사친이요. 친 이효. 그러니까 그 친런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섬길 때 시, 친, 이, 샤오 효라는 게 쓰지. 사오님 사친이요. 교우이신. 짜오요 이신. 의리로 하라. 그 다음에 임전무태. 린짠 우투이. 전쟁에 나가면 물러서지 마라. 죽으면 죽었지 물러서지 말라는 거. 그다음 끝에가 뭐냐면 살생유택. 죽이고 살리는 일에는 가려서 해라. 이렇게 해서 5가지를 화랑도의 세소고개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한번 하실까요? 사군이충, 사친이유, 사친이 이효, 교우이신, 임전무택. 그 다음에 살생유택, 생유택. 죽이고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짱점이네 저겠죠. 이게 시현저할 됐죠. 그냥 가려라. 가려서 해라. 이렇게 이제 이 5가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국 애들은 이런 거 이제 학교 때 이런 거 외우고 제가 자꾸 이거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게 유교하고도 많이 연결되고 이제 나중에 그 도덕성 이런 거 할 때 이제 같이 연결이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예, 25대 왕이 이제 진지왕. 25대 왕은 이제 진지왕이라고 하고요. 진지왕 때 아까 이제 말한 그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정치에 있어서 만장일치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그리고 이 진지왕 여기까지 이렇게 4대가 쭉 연결되면서 이 화랑도와 화백회의를 통하여서 신라가 강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6대 왕이 이제 진평왕 있고요. 진평왕 다음에 27대 왕이 선덕여왕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하시던 이제 선덕여왕이 드디어 이제 27대 왕에서 나옵니다. 선덕여왕. 근데 거기 막 이렇게 어디 막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면 나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뭐 나가서 막 선덕여왕 고생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전혀 없이 공중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 드라마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선덕여왕에 걸리는 이제 재밌는 얘기 있어요. 당나라가
선덕 여왕이 이제 그 선덕 여왕한테 그림을 하나 보내요. 무슨 그림을 보내냐면은 모란을 보내요. 모란이 무단인가요? 무단. 그 아니죠. 모란이 무단이에요? 무단 맞아. 맞아요? 아니 란. 꽃이지. 예, 모란꽃. 그러니까 무단이 아니고 아니고. 그 목단이라고 하죠. 한국말에서. 이제 모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모란은 몰라. 예, 모란이 있는데 모란을 딱 그림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좋은 그림이나 하고 이제 당나라에서 보낸 걸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제 이 선덕 여왕이 딱 보더니 이건 당나라에 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놀리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이 모란은 이제 뭐냐면 벌이 없어. 벌, 나비, 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나비가 없어. 나비는 남자를 뜻하고 꽃은 여자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없는 여자다 이거예요. 은근히 놀리는 거를 보내는데 신라에서는 아무도 그걸 못 알아챘는데 이제 그 선덕 여왕은 이제 그 알아챈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괘씸한 놈들하고 이제 데렸던 거죠. 그다음에 안 했는가요? 예, 안 했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그냥 평생 혼자 산 분인데 영국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개구리들이 어느 그 여음곡인가 뭐서 길게 성난 목소리를 울었대요. 그걸 보니까 선덕이를 보더니 야 어디를 성난 개구리들이 막 소리가 심해지니까 딱 듣더니 선덕이 어디 그 여음곡이 어디를 가라. 거기 가면은 적 군사들이 매복했을 텐데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 신라가 예? 그래서 하여튼 다 가가지고 갔더니 진짜 매복했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선언했더니 성남 개구리라는 것은 남자의 상징인데 남자들이 이제 울고 있다라고 하면서 뭔가 흥분된 상태다. 그럼 그들이 그게 상징인데 그 숨을 그래서 여음 공격하는 그거 뭐냐면 여성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걔네들이 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직감으로 알아챈 거예요, 선덕이. 그래서 이 신라를 치기 위해서 왔던 그들을 선덕이 알아보고 가서 다 제거해버려요. 뛰어난 예지력을 가진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덕 여왕은 자기가 죽을 날을 알았대. 미리 예언을 했답니다. 내가 언제 죽는데 날 어디에 묻어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예언을 하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미실도 정말 역사는 얘기인가요? 누가요? 미실. 네, 미실 역사 인물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가려주면서 뭐 그렇게 저기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이제 반역 그 행정을 어지럽히고 했던 것만은 틀림없대요. 그만큼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상당히 이제 어지럽혔던 부분들이 있답니다. 미실이가. 그 다음에 이 선덕 여왕한테 이제 그 선덕 여왕의 조카가 누구냐면 김춘추예요. 그리고 이 김춘추가 있고요. 언니네 딸. 그 다음 이제 김유신이 있는데, 자, 이 김유신은, 좀 전 김춘추는 선덕여왕의 조카예요. 조카고, 김유신은 누구냐면은, 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이라고 그래요. 이 김서현이는 누구냐면, 금강가야라고 있어요. 나 가야지 안 되는데, 멸망한 가야국의 왕족이에요. 김서현이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멸망한 금강가의 왕족이 신라에 지금 이제 합병이 된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통 들어와서는 중앙 귀족이 못 되고 뭐냐면 지방 귀족이에요. 지방 귀족 정도밖에 안 됐는데 김서현이하고 누가 이제 그 사랑을 하게 되냐면 이제 만명부인이라고 있어요. 이 만명부인은 바로 신라의 왕족이에요. 선덕여왕과 이런 같은 라인에 있을 정도의 이제 그 최고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왕족이 최소한 중앙 귀족에 있는 진골 정도 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저 지방에 말단에 있는 그런 귀족 정도인 몰락한 과야 왕국의 왕손인 김서현과 결혼한 것은 부당하다. 이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 시진핑의 딸이 많이 있는데 지금 연길에 있는 어떤 CN의 저 아들이랑 결혼을 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 일어나니까 둘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야방 도주를 했어요. 사랑에 그냥 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을 사는 거예요. 이제 찾다 나중에 찾았는데 임신을 한 거라. 가서 찾아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만명 부인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둘을 그냥 살게 해서 낳은 게 김유신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명 부인은 그때 어렸을 때는 지가 이제 남자 사랑해서 그 서현이라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나 항상 그러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좀 사랑도 이제 좀 냉정하게 이제 현실로 돌아서 보니까 이 남자 만나가고 우리 애만 내가 낳은 이 애만 중앙교육이 못 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유신이만. 자, 그럼 이제 엄마는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이 아이를? 베이징에 2살서부터 했는데 이제 1살서부터 학원 보냈겠죠? 학원 보내서 막 죽어라고 이제 공부시켰을 거예요. 무술 가르치고 막 이제 뛰어난 인간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얘는 뭐 유신이면 어머니 제가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시끄러워. 너 그러면 아버지처럼 돼. 아버지처럼 너 지방 귀족 될 거야? 올라가야지. 맨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했겠죠. 했는데 이제 10대가 됐어요. 이때 이제 일이 벌어져요. 항상 이제 남자애들 10대가 되면 누가 생각나요? 여자가 생각나잖아요. 눈에 여자가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천관녀라고 하는 기가 막히게 이쁜 술집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김유신하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얘는 이제 무술 공부 안 하고 맨날 이제 대충 가서 피곤해 오늘은 이제 빨리 가야 되겠다고 어디 가면 이제 이 술집 가는 거예요. 가갖고 이제 천관녀 만나는 거예요. 이제 가갖고 사랑에 빠졌죠.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적 막 떨어지고 막 이제 얘 이대로 보면 베이다 못 간다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똥 떠는 놈이 이제 이 인생 망쳤다 막 그런 거예요. 하는데 이 엄마 만명 부인이 가만히 있었잖아요. 유신이 너 일로 들어와라. 난리를 딱 무릎 꿇어 해놓고는 험하게 하지. 내가 네 아버지랑 결혼해서 네 아버지 서열이 낮아가지고 내가 왕족인도 불구하고 너 이제 지방기족밖에 안 된다. 그거 되겠느냐? 너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유신이가 그 엄마 말을 듣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유신이도 야망이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 제가 그 천관녀 집에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니? 네. 그래 좋다. 그럼 공부 시작해. 이제 공부 죽어라고 한 거예요. 막 하는데 어느 이제 회식이 있는 거예요. 동창생 애들이 이제 한잔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뭐 이제 우리만 기말하고 지목하고서 이제 말살로 이제 한잔 딱 하자고 이제 딱 하고는 취해갖고 이제 말을 딱 탔어요. 야 가자. 근데 말이 따가닥 갔는데 엄마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천관녀 집으로 간 거예요. 늘 가던 대로. 가서 이제 딱 휘 말이 오니까 천관녀는 이제 낮이 나가면 기다리고 있었겠죠. 유신이 오기를. 근데 말소리가 나요. 우리 이제 조선말로 보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제 와서 문 열어가서 오셨습니까 님이요 딱 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는 사실 속으로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여자가. 그러나 엄마가 맹세가 있잖아요. 유신이 독한 놈이에요. 김유신이 뭐냐 칼을 들어갖고 말 모가지를 쳐버린 거예요. 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가 맨날 굴러온 거 따라온 것 뿐인데 말을 쳐버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자는 그 말 핏줄기 빡 뻗어나갈 때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끝났다 이거. 너무나 충격받아갖고 그날로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천관녀가. 비구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김유신이 잘 되기를. 뜻을 알았죠. 김유신이 어떤 그 야망을 품고 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는 비구니가 돼서 평생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딴 남자 만날 수는 없다. 상당히 이제 절개 있는 여자예요. 이제 비구니가 돼서 이제 평생으로 살았어요. 나중에 김유신이 이제 죽을 때 그가 이제 뭐든지 뭐 백제치고를 받아서 늙어서 천관사라는 절을 하나 지어요.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절을 짓고 그 여자를 위로하는 거죠. 자기 때문에 이제 평생 비구니로 산 그 술집 여자 천관녀를 위하여 이제 천관사를 지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김유신이 굉장히 냉정한 남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속에서 또 하나. 자 이제 이건 김유신 얘기고 이 김춘추와 김유신에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역사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름 들으면 재밌으시는 거죠. 자 김춘추가 있고 여기 김유신이 있는데 김유신의 동생 중에 누가 있냐면 문희라는 아이가 있고 보희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보희가 먼저다. 보희가 우이고 밑에 막내가 문인데
보이가 어느 날 꿈을 꾼 거야.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가 이제 금성 앞에 있는 산, 금성이 뭐냐면 그 경주예요. 신라의 그 수도가 금성인데 산에 올라가서 이제 꿈인데 오줌이 마려워갖고 이제 오줌을 넣었어요. 산에서 이제 이렇게 오줌을 넣는데 이 망측하게듯이 자기가 그 넣은 오줌이 갑자기 흘러내리더니 그 금성 그 수도를 갖다 다 오줌으로 다 잠겨버려. 사람들 살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꾸고 아유 망측하게 무슨 이러냐 이제 야 문희야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는 문희가 듣다 언니 그런 꿈을 꿨어? 응. 언니 그 꿈 놔줘. 내가 살게. 얼마 줄래? 내가 뭐 비단 하나 줄게. 그래 그럼 너 가져. 자 내가 이게 치마를 주고 자 언니 꿈 줘. 그러니까 이제 얘따 가져라고 줘버린 거예요. 꿈을. 그게 이제 받는 신용을 한 거예요. 이제 문희가 그 꿈 내 거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김춘추하고 유신이가 같이 이제 막 놀다가 바지가 찢어졌어요. 엉덩이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가 야야야 너도 그거 꼬매야 된다. 둘이 친구니까 너 그거 꼬매야 돼. 무슨 꼬매냐? 야 우리 집에 저 있으니까 빨리 와.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 갖고는 이제 바지를 벗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보이를 부른 거예요. 이제 여기 오니까 야 보이야 너 와서 이 저 춘추공 이거 저 바지 뜯어진 거 좀 꼬매드려 그런 거예요. 아유 내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유 집에 가 이제 그랬겠죠 유신이가. 야 그러니까 이제 저 문희야 너 와서 좀 꼬매드려. 예 하고 가서 춘추공의 바지를 갖고 와서 꼬매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슬쩍 봤겠죠 춘추가 꼬매는 모습. 여자 이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자 이쁠 때. 여자 이쁠 때가 바느질 할 때. 그리고 여자 머리 감을 때. 머리 감을 때 그 머리 감는 여자 보면은 남자 뿅 갑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 보면 또 위험합니다. 달빛 보름달 떴을 때 그때 데이트하면 그때 거의 다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 사랑할 때. 그러니까 이 여자 꼬매는 모습 보면 그 이제 남자들 보면 어머니 같거든 그게. 되게 어머니 같은 느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를.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은 사실 결혼한 남자거든요. 근데 이제 유신이 동생이 하는 거 보니까 저거 참 이뻐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제 스마트폰 때리는 거 이러고 이제 시간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얘 이제 스타벅스 한번 가서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사실은 유부남하고 이제 처녀애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 불륜이지 이러면. 근데 떡하니 이래놓고 어느 날 문희가 임신을 해버렸네. 유신의 동생이 임신을 했어요. 유신이 다 알고 있지. 지 동생이 지금 누구 애기 갖고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추는 선덕여왕의 조카기 때문에 높은 벼슬 올라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을 모시고 있는 거죠. 조카니까 이제 춘추야 너 와서 나 도와주고 이제 높은 벼슬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금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산에 올라갔어요. 여기 이제 이게 금성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동네에서 불이 막 연기가 올라와요. 그 이제 선덕여왕이 여기서 보다가 저거 무슨 애 집 저 불 연기가 올라오냐? 그게 이제 신하들이 예 유신공의 집에서 불 연기가 납니다. 뭔 일이냐? 이제 선덕여왕이 물으니까 예 알아봐라 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예 유신공의 여동생 문희 아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의 아기를 배서 임신하고 배가 불러갖고 창피하다고 지금 유신공이 불태워 죽인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춘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덕여왕도 알고 있어요. 이거 누구 일인지.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안다는 거는 정보가 쫙 깔려있다는 소리예요. 정보 정치한다는 소리거든요, 왕이. 그래? 진짜 모른 척하고 이제, 그래? 그거 누구지? 그거 큰일 났구나. 집 조카인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춘추가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너 춘추야, 왜 그러니? 이렇게 이제, 폐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실 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빨리 내려가, 빨리! 그래서 이제, 춘추가 이제 유신의 집에서 막 달려가요. 유신이 뭐 하고 있어요? 불 들고 장작점에다 이제 여동생 올려놓고는 안 태우고 있는 거죠. 딴 데만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얘가 왜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동생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유신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붙이는 척 하는 거죠, 이러고 이제. 멍추라고 이제 막 그래갖고 딱 멍추게 한 다음에 아니 춘추공이 웬일이냐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내 여동생이 이제 정체도 모르는 남자 이제 애를 뱉다고 막 그러니까 나야 나 이제 막 놀라는 척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자네 여동생 데려가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거기 신라는 이혼 제도가 있어요. 완전히 활발한 그러거든요. 신라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문희를 정식 부인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이게 이 춘추가 나중에 누가 되는 거냐면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인데 그거 지나서 이제 왕손이 끊겨요. 아까 법원 골품제도는 왕족만 된다 그랬잖아요. 김춘추는 왕족과 귀족에서 나는 게 진골이에요. 성골이 아니에요. 최초로 김춘추가 진골에서 왕이 됩니다. 신라에. 이 사람을 태종 무열왕이라고 해요. 이게 왕이 됩니다. 춘추가. 그러면 문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보이가 오줌을 쌌던, 금성을 다 오줌으로 했던 그 꿈은 사실 보이가 그때 꿰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가 왕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희가 그걸 샀죠. 그리고 춘추의 바지를 꼬매줬죠. 이게 인연이 되어서 문희가 왕비가 돼요. 자, 김유신은 왜 이런 걸 꾸몄을까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이 김춘추 같이 유력한 자가 올라가는 걸 따라서 자기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히 치밀한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그 계산되어지고 치밀한 남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야기 전체를 다 보면 재미는 있어요. 굉장히 재밌게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유신은 누구냐? 김유신은 아까 김서연과 맘령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김유신이 태어날 때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고구려에 유명한 점장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점장 이름이 뭐더라? 추남이라고 해요. 추남. 고구려 점쟁이의 이름이 추남인데 정확하게 맞춰요.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부정을 저지른 것도 맞춰버렸어요. 그래서 미움을 샀어요. 그 누구더라? 제가 여기 이제 고구려에서 도장왕 시대 때 그 물이 역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추남에게 점을 치게 했더니 왕비가 의명의 도를 역행하는 어지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 뭔가 부정을 저지르는 소리겠지. 그게 그 말이. 그 말을 하니까 왕비가 이제 그런 걸 사실만 밝히고 그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겠다 생각해요. 네가 그렇게 잘 맞죠? 그리고 이제 이거 상자 안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너 여기에 뭐가 들었는지 맞춰라. 그럼 살려주고 아니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네가 그게 용하니? 그러면 쥐 8마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쥐까지는 한 마리 넣었잖아요. 근데 8마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틀렸어. 쥐는 맞는데 너 8마리 아니야. 그거 죽여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쥐를 보니까 새끼를 낳은 거야. 7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8마리가 맞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정확히 맞췄던 사람이 추남이라는 전장인데, 근데 그 추남이 보니까 이 김서연과 맘령 부인이 임신해서 낳는 애기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김유신은 뭐냐면 추남이 환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남 죽을 때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김유신에게 들어가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구려에서는 김유신이 추남이 환생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미리. 그래서 유신을 어렸을 때부터 죽이려고 굉장히 많이 했대요. 김유신을 죽이려고. 소년 화랑도일 때도 막 죽이려고 이렇게 막 이제 꼬시는 일도 있고 그런데. 하고 선덕여왕은 무슨 관계가 없어요. 누가고요? 김유신하고. 그렇죠. 선덕여왕하고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덕여왕이 장군으로 쓴 거죠. 춘추를 쓰니까 춘추와 유신이는 이미 선덕여왕의 충실한 부하들이었죠. 아주 젊게 해서. 선덕여왕은 상당히 나이 많죠. 네. 조카가 춘추하고 유신이가 드라마사는 나의 그거 아니에요. 그 드라마 그걸 그냥 꾸민 거예요. 거기서 그게 전혀 아니에요. 선덕여왕 그래서 나이 많고 그건 자기 조카뻘에 있는 그 두 자기 부하였던 거죠. 드라마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냥 재밌게 하려고 맞춘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걸 물어보시는구나.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유신이는 춘추와 함께 올라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 선덕여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진덕여왕도, 그 여동생과 이제 죽어요. 그래서, 28대 왕이 진덕여왕인데, 진덕여왕이 죽고 성골이 끝나니까 29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29대 왕을 세울 때에, 뭐가 되냐면은, 다른 사람을 원래 세우려고 했대요. 왕으로다가, 징벌 중에서. 근데 유신이가, 이제 이 김유신이가 뭐예요? 그 군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럼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유신이가, 그거 잘 알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화백회의에서 누구를 올렸느냐면은 김춘추를 올린 거죠. 그래서 김유신의 도움 속에서 춘추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은 천안매부지간이잖아요. 문의를 통하여. 친구면서 여동생을 통해 천안매부지간이니까 이제 신라는 바야흐로 이 두 사람의 나라가 된 거예요. 김춘추와 김유신의 나라. 그런데 김춘추는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그의 딸을 이제 시집 보냈는데 그 대야성 성주에게 시집 보냈는데 이 대야성을 백제 의자왕 아까 얘기했잖아요. 의자왕이 쳐들어와 갖고 그만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위하고 딸을. 춘추가 하루 종일 벽에 기대고 있으면서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 종일 그러고 난 다음에 결심을 했대요. 뭐냐면 내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리라. 그래서 김춘추가 이제 그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구려를 가요. 군사를 같이 해서 백제를 치자. 이렇게 이제 외교를 하기 위해서. 그때 누구였던 연개소문이 있잖아요. 보자문에 연개소문이에요. 개소문이는 이따가 춘추를 체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춘추는 돈을 빨리 써가지고 자기를 풀어나가게 해달라. 많은 돈을 들여서 옥을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때 춘추를 죽였어야죠. 돌아와서 춘추는 이제 더 이상 고구려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당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저티엔을 만나가지고 백제를 칩시다 얘기를 하고 여기서 13만 명 오고 여기서 김유신이 5만 명 데려가서 백제를 멸망시키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는 김춘추의 딸이 죽은 게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백제 멸망의 중요한 것은 춘추의 딸이 백제의 공격 속의 죽음으로 개인적 복수의 그 시야가 좀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무열왕이 죽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문희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죠. 이거 번민왕이, 문무왕이라고 해요. 문무왕. 왕이 되기 전에 이름이 번민이에요. 번민. 그래서 이 번민이 문무왕이 돼가지고 이 문무왕이 다시 당나라와 연합하여 어디를 멸망시키냐면은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멸망이 668년이에요. 그리고 백제 멸망은 660년이에요. 668년. 그리고 백제는 66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신라한테 멸망당한다. 예, 신라하고 당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멸망을 당하고 문무왕은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때 유언을 남겨요. 뭐라 그러냐면은 내 무덤을 어디다 갖다가 묻으냐면 바다에 묻으라고 했어요.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무왕, 태종무열왕의 아들인 문무왕이 그래서 문무왕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동해에 가면은 그 앞에 바위가 이렇게 4개의 형태로 난 요 사이가 있어요. 바위 섬인데 이게 육지라면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여기에다가 시신을 모셨어요. 그 바다에 있어요. 문무왕의 무덤. 왜 그러냐면 하도 그 외놈들,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외국이 쳐들어오니까 내가 동해의 용이 되겠다. 죽어서 내가 용이 되어가지고 얘네들 외적들을, 외국놈들의 침입을 막아내겠다. 이 뜻으로 바다에 묻혔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런 그 왕이지만 또 나라 사랑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이런 게 이제 나라 잘 될 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려도 그 춘추왕 그때 멸망했나 봐요. 고구려요? 네. 김춘추는 고구려 멸망 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문무왕이 왕이 돼서 외삼촌 김유신과 함께 이제 그 고구려 정벌에 들어가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그 신라가 삼국을 다 이제 백제 저기를 멸망하는 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